돌고 돌아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캠프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보직은 모두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고, 또 청와대 내에 정책 실적도 진보 학자 그리고 좌파성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내각이 결국은 19개 국무위원 중에서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노조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각은 3분의 1 정도는 정통적으로 그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고 어느 발표문이나 어느 조치 내용에도 시장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노동이 전면으로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또 12.4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6.19, 8.2에 이은 12.4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과도 맞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요 쪽 한쪽만을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가계 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60%는 건설 투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설 분야에서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19, 8.2, 1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은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부동산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연구원 또 학자분들 견해가 있습니다. 공급이 함께 드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 쪽에, 은행 쪽에 돈줄을 재우기 시작하면 어렵게 된 영세민,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생계대책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되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1,400억은 내려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우리의 경제정책을 독일 히틀러와 나치즘과 같은 체제로 말하는 편향되고 편협된 그런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야의 그 장관을 임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가장 잘하는 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 그런 일련된 인사의 사람들 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편향된 이념, 그리고 편향된 역사관. 이번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나 기업인 출신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편향된 이념과 편향된 역사관에 또 가두어지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 그런 논쟁할 시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점령군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O 총재가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의 사퇴하라는 질책을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무역협회 회장이 정권 모처로부터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박문진, 김원배 이사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김경진 이사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노조원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위협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정부는 정말 스스로의 도덕적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을 좀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기 논문에 대해서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20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이 난다면 사퇴하겠다고 장관이 이미 밝힌 것처럼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서 책임질 때가 오면 입장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를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의 학위 논문 표절을 판명하는 문제인 만큼 김 장관의 박사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냥 덮었던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번 박사 논문과 달리 석사 논문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조속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피조사인 김 장관은 어떠한 위협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우리 당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논문 도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가짜 인생을 살아온 김상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적폐 인사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 중의 하나인 내로남불식 인사 참사는 지금 덮어두기식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딸이 각각 서울대 이화여고에 특혜 입학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 특혜 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를 책임있게 조사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속적인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끝까지 파헤쳐서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성과 분노를 풀어드려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 후속대 체결로 신규 원전 6기 전면 백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향후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국민 여론을 철저히 오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원전 운행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계속 따져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신고리 오륙호기를 세울 것인가,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이거 하려고 100일 소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 총리훈령에 분명히 되어 있고 공론화위원회의 명칭도 신고리 오륙호기 공론화위원회입니다. 한데 전혀 이 공론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난데없이 제가 표현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고 했는데 4차례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의혹게도 그분들이 봤을 때 의혹게도 공사 재개가 높았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해서 끼어넣기식 문항을 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퀘션 별도의 하나 퀘션이 뭐냐면 원전 탈원전 유지 이 부분을 하나 넣는 탈원전 유지 이 부분은 13.7%입니다. 그러면 거의 87%는 이 원전을 유지하자고 하는 게 압도적인 민심이죠. 그래 이 부분은 빼고 53.2% 그러니까 원전 적극 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현 우리 이 원전 정책 지지한다는 이 부분과 중단하는 쪽하고 이 여론만 해서 그 차이가 9% 정도 났습니다만 이 부분만 넣고 13.7% 탈원전 유지 이거는 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민들에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저는 공론화위원회 월권이고 또 국민 무시고 국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졌습니다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공론화 김지영 위원장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의 국감 정인을 그토록 요구했지만은 여당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국감 종합국감 할 때 국무조정실 1차장 노영욱 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합의했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은 국무조정 차장을 상대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따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저출산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금년에 출생자 수가 36만 명이 안 될 것이다. 한 35만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경우 영국, 프랑스 인구가 6,5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5,100만. 이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경우 80만입니다. 80만의 출생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35만 전후. 일본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출생아 수가. 일본에 100만 명이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장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인구 장관직을. 지난주에 마쓰야마 일본 인구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다시는 출생아 수 이거 회복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말이죠. 이번에 정말 제가 이제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인구 정책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를 하나 만들었고 이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한 220여 개 됩니다. 220여 개가 되는데 108개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 10만 원인 지자체, 20만 원인 지자체, 30만 원인 지자체가 이 수십 개 되고요. 또 일부 극단적으로 출산 장려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거 국가적으로도 이거 그냥 놔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예를 낳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000만 원 주고 어느 지자체는 10만 원 주고 이걸 국가가 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 그럽니다. 지금 일반 사건은 올스톱이다. 검찰의 모든 수사력이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다. 다른 사건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해야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인데요. 일자리 문제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과 LNG 그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은 96%가 국산화입니다. 국산화율이 96%입니다. 원전의 연료비는 5.7원에 불과해요. 원자력 1kW당 비용이 50원이냐 60원이냐 해도 연료비는 5.7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국산이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이 발전에 10조가 든다. 96%는 한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LNG 발전에 10조가 든다. 똑같은 이제 발전하려면 세력가 들죠. 30조가 든다. 그러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 그 즉각적인 일자리 30만짜리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은 충분히 이제 고려할 그런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나가야 될 그 미래 먹거리 분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종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출을 하지 못해서 외국에 가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서울 여기서 그 운전면허 딸 수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연습장이 없어서 정말 제주도 일본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종사 면허 따기 위해서 외국 가면 2억 듭니다. 2억. 지금 뭐 중국, 미국, 뉴질랜드 외국 가서 면허를 따고 있고요. 그리고 MRO 이 정비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비 분야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들이 전부 외국 가서 정비를 받아요. 1년에 8천억 듭니다. 대형 항공사도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정비를 받고 있어요. 이 MRO 정비 분야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이에요. 그리고 MRO는 바로 항공기 제조 기술과 연결이 됩니다. 항공 부품을 분해해서 수리하고 조립한 이게 바로 항공기 제조 기술과 직결되거든요. 이런 황금 분야를 놔두고 지금 또 이 정말 그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저출산 문제 이거 손 놓고 정말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될 건지 정말 정부의 이런 그 저출산 문제 해결 또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이쪽에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첫 국감이 이제 후반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과연 이 정부가 과거를 향해 가는 정부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부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밝혀졌던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GM 작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분야의 연구자들은 GM 작물의 개발이나 그 기술의 연구는 기존의 육종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농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실용화 농업 기술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도부터 농업 분야의 최고의 국가 R&D 연구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있고 연간 9천억 이상의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수천 개의 농업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 GM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책 과제 일환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간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었고 100여 건 이상의 관련 특허 기술도 만들었고 상용화 전 단계인 81종의 육종 소재를 개발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되고 연구에 매진한 이 분야에 있는 우리 GM 작물 개발 사업단이 이달 올해로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반 GMO 전북 도민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9월 1일 날 이 단체가 포함된 여러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협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삑삑거리죠? 농촌진흥청은 GM 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두 번째, 2017년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무 생명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생명위원회 옆에 자료 보이시죠? 보시면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민사회측과 농촌진흥청이 각 10명씩을 추천해서 20인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GM 연구를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생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반 GMO 전북 도민 행동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그 분야에 계시는 관련되신 그 대표님 성향을 보니까 이분들은 농업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의 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단체들 한번 볼까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전북녹색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GMO 연구에 관련해서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이 국책 연구의 범위나 기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연구에 매진해 왔던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겠답니다. 더 나아가서 9천여 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하는 수천 개 연구 과정 중에서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생명에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연구 과제에 매년 9천억 가까운 국가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민의 혈세고 국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러한 예산과 그러한 연구과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나누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난 국감 현장에서 농촌진흥청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반대가 있다면은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과학자들도 연구에 같이 포함을 하고 토의를 하고 하는 그런 연구 과정이라면 얼마든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농업 분야에서 농업 분야의 산업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GM 작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관련 기술들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는 그런 국책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런 협약 즉시 파기해야 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GM 작물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업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연구에 매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해라는 곳하고 농진청장하고 협약에 뭐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다 사인까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 나와 있지만은 여기에 농촌진흥청을 대표해 가지고 여기 관련되신 연구국장께서 사인도 하고 이미 9월 1일 날 협약을 맺어줬고요. 여기 보면은 2017년 말까지 개발사업단을 해체한다 그러면서 벌써 실무적으로는 공동위원장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농촌진흥청에 9천억 가까이 이르는 그 연구비들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겠는지 과연 이 농생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연구과제도 설정을 하고 예산도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협약서 내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다. 이렇게 빠지고 국장들로 하여금 앞서게 해서 완장 부대하고 협약을 맺고 협약하는 것이 이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아주 특징이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집행까지 같이 거론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국정감사 기간뿐만 아니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도 예결위 과정에서도 철저히 따져서 이거는 처음 싹을 베어놔야 되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농정이 어디 한 단체뿐입니까?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농업 정책 방향의 미래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이 문제를 파헤쳐주고 수고하셨고 이만희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생색만 내고 그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그 건강보험 준비금 21조 중에 11조를 까서 먼저 쓰겠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년 이후의 중장기적 재정 추계와 추가 부담률에 대한 국민적 양해도 구하지 않고 무조건 다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식한 조사무사 원숭이로 알고 우롱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묻지마 I don't care에 불과합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불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우리 미래 세대의 고스란히 건보료 폭탄과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두 번째로 그 국가 침해 책임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대 그 대선 그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병비를 포함해서 진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슬그머니 그 공약에 있는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비 2천만 원을 빼고 겨우 그 월 5만 4천 원가량의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수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국감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공약이 후퇴한 것을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복지부 장관한테 추궁하니까 복지부 장관이 그제서야 국민한테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시정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그 포장만 거창하고 내용이 없고 무책임한 이런 그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동수당과 관련한 퍼주기 복지를 말씀드리면 그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0세에서 5세 사이에 1,601명이 주식 부자로 그 총액이 무려 1,818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주식 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 수당, 이거는 그야말로 퍼주기식 복지에 해당되고, 또 아동 수당은 지자체와 매칭 펀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 동의도 없고 졸속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아무런 준비도 없는 이런 그 묻지마 복지에 대해서 저희 그 자유한국당은 꼼꼼히 챙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궁할 것입니다. Don't care, I don't care, 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30조 넘게 드는 30조 6천억. 6천억 정도 드는데 그 재원이 결국은 보면은 그동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쓰려고 계속해서 쌓아놓은 저금통 21조 중에 일단은 11조 끼워서 거기에 넣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보니까 3.2%만 올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막아져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남은 10조 또 쓸 거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결국은 이 보험료는 3% 정도밖에 못 올리면은 차이 나는 금액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메꾸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결국은 지금은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장래 세대 부담, 청년 부담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적 모든 뭐 0세에서 5세까지 10만 원씩 주겠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예를 들면 주식부자들도 있고, 이거는 그 사는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정책 아닙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선별적으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는 15만 원까지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 당 정책인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해당 복지위에서 잘 좀 해주시고 예결해서 계속해서 따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 관련해서 찬성 의견에 적대기 조작 의혹이 있다 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벌써 압수수색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도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하자고 교육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당 의원들이 여론조사 반대 의견도 조작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에서는 같이 이렇게 배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같이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같이 압수수색해서 같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한쪽만 조사가 되고 한쪽은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같이 함께 조사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또 절차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좀 강조를 합니다. 특수부의 남부 형사 6부가 이거 체결.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아이 때부터 생성이 돼서 집에서 가끔은 외동딸로, 외동아들로, 어기야 둥둥, 귀한 아들, 귀한 딸로 자라면서 부모님 가끔 싸우는 것도 봐가면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내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떼쓰는 게 익숙해져 가면서 부모님한테 때를 쓰면 부모님이 다 들어주고 가끔은 아버지에게 잉 하면 아버지가 다 들어주고 엄마한테 찡찡거리면 다 들어주고 또 가끔은 아버지와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서 자랐던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 상황에서 자랐던 성인 남녀가 20살이 넘어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데이트 방법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왜? 서로가 서로에게 주장을 하죠. 나에게 해줘. 왜 넌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또래 집단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기 때문에 처음엔 참습니다. 근데 서로가 참음에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출이 됩니다. 너 나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원망이 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떻게 네가 라는 단어가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보고 연애를 시작한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어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죠.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사랑해. 아, 사랑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구나. 그 사랑을 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뭔가 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남학생들. 나도 집에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커서 연애를 시작했더니 여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들이. 당신은 남자니까 참아야 해요. 습관이 안 돼 왔어요. 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받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다를 가르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국어해, 윤리해, 사회해, 수학 풀어, 물리 풀어, 지구과학 해야지, 토성 행성이 어딘지, 그리고 식물이 뭔지, 종이 뭔지 이런 건 열심히 외우게 시켰는데 얘들아, 너희 사랑이 뭐니? 넌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넌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받는 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왕자의 여우가 하고 있는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독일인의 사랑에 나오는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맞을까? 부처님의 사랑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춘향전에 나오는 사랑이 맞을까? 지고지순한 사랑이 맞을까? 라고 아무도 질문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한 번도 가슴을 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연애를 시작해버린 거죠. 사랑은 끊임없이 줘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사랑은 끊임없이 희생이 따라야 되고, 끊임없이 힘들고, 끊임없이 아픈데 그 과정이 사랑이라는 걸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던 거예요. 부모님과의 가정 속의 사랑은 달라요. 친구들과의 사랑도 달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손잡고 화장실 가죠. 야, 이거 먹을래? 먹을래. 그거하고 달라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그 규정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남녀는 항상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러면은 남자는 집 사가고 여자는 뭘 해가고 계산부터 시작해서 너무 힘든 게 많은 게 사랑인데 그 고민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헤어져. 근데 상대가 헤어져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하거든. 잡는 거죠. 안 돼. 그러면 이때 세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여자의 감정 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남자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꼭 여자만 잡히는 게 아니고 남자가 떠나고 싶어서 헤어져 하는데 여자가 잡기도 하고요. 상대의 감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 떠날 생각이 없어. 나를 잡아줘. 사인. 나 진짜 네가 싫어. 사인. 세 번째는 잘 모르겠어. 네가 한번 해봐. 사인. 여러분 다 똑같이 경험해본 감정일 거예요. 이때 상대는 잡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희 마음을 보여줘. 나는 안 가고 싶어였다면 잡는 사인이 사랑이죠. 근데 난 네가 진짜 싫어라는 마음으로 헤어져 했는데 잡으면 폭력이에요. 그런데 나 잘 모르겠어. 네가 강하게 해줘. 할 때 잡으면 사랑의 진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 사람은 마음이 계속 출렁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잡아달라고 하는 마음이었지만 잡는 테크닉이 마음에 안 들 때 마음이 돌아서기도 해요. 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표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바로 데이트 폭력과 연결이 돼요. 데이트 폭력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헤어져.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싫다고 이리 와. 난 너를 사랑해. 이리 와. 자, 땡기죠. 버티죠. 땡기죠. 버티죠. 에이씨. 왜? 네가 왜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씨? 네가 날 때려? 어디? 너도 맞아봐. 자, 이제 난타전 시작되죠. 저도 바바바박 때리다가 나 피 흘리고 경찰서 서로 들어가요. 그럼 경찰이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너희도 둘 다 폭행죄야. 어머, 저희요 그냥 화해할래요. 돌아가요. 남자가 싹싹 빌죠. 다시는 너 안 때릴게. 그래, 자기야 사랑해. 2주 뒤 또 오죠. 제가 아까 말했죠. 반복, 습관. 한 번 때리면 또 때리거든요. 경찰이 그러죠. 니 저번 주에 왔던 애들 아니니? 야, 니 저번 주도 그냥 갔잖아. 그냥 가.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경찰이 접수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왜 어려운지 제가 규정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18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법안이 올라왔어요.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을 처벌하자라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규정해봐라. 자, 가정폭력, 가정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폭력, 학교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속폭력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규정이 가능합니다. 데이트폭력 규정 가능해요, 안 해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얘기해봐요. 데이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쓰고 있어요. 데이트 폭력을 만들어야 된다. 데이트 폭력제를 만들어 달라. 좋아요. 좋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가 뭐냐고요? 대답해봐요. 그럼 연인은 뭔데? 그럼 언제부터 좋아하는 거지? 뽀뽀해야 되나? 그럼 키스부터인가? 손잡았을 때부터인가? 아니면 자 우리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인가? 근데 나는 사귀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아니야. 그럼 데이트 폭력이 아니네? 여러분 연인은 언제부터 연인이에요? 반지를 줬을 때? 아니면 두 사람이서 영화 봤을 때? 여러분 저를 도와줘봐요. 저는 데이트 폭력을 법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 첫 번째 법안이 데이트 폭력이었어요. 제가 법제관으로 갔을 때 데이트 폭력제를 만들어 달래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데이트가 뭐지? 여러분 데이트가 뭐예요? 한번 얘기해봐요.
네가 생각하는 데이트는 뭐야? 너 데이트 해봤니? 응? 넌 데이트 해봤니? 안 해본 것 같아? 비밀이야? 여러분, 데이트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20살 때 데이트는요, 제가 20살 때 제 머릿속의 데이트는요, 남자랑 여자랑 앉아서 차만 마셔도 무조건 데이트예요. 그리고 차를 같이 마시면 그냥 그 남자를 계속 만나야 돼요. 우리 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데 만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자댕, 도토로 이렇게 정말 지금은 잊혀져간 커피점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요, 한참 밥을 먹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손을 슬며시 잡는데, 그것도 어떨 때 잡는 줄 아세요? 무서운 영화 보기 시작할 때. 놀이동산 가서 무서워? 오빠가 손 잡아줄게. 그게 손 처음 잡는 거예요. 근데 손 잡고 나면 일단 계속 사귀어야 돼요. 근데 20살이 지나서 23살, 22살, 5살 넘어가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손 잡는 게 좀 익숙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게 굉장히 더디게 진도가 나가는 그게 우리 시대였어요. 초기. 뭐 지금은 깜짝깜짝 놀래요. 선생님,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이뻐하는 제자가. 그래, 뭐 잘해주니? 그러니까.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에? 너 지난주에 사귀었다며? 네, 그래서 사귄 지 20일 기념 여행을 간대요. 얘야, 무슨 20일 기념 여행이니? 그랬더니 어디 간다는 줄 알아요? 다낭을 가겠대요. 베트남 다낭. 그래서 제가 야, 저기 강릉 이런 데도 아니고 다낭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아르바이트 한 걸로 데려간대요. 그래서 야, 니네 오빠 대단하다. 그래서 선생님 되게 고지식하게 이렇게 물었어요. 같은 방 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갑자기 걔가 저를 깜짝 놀라 쳐다보면서 선생님 구식 이러는 거예요. 나 순간 그냥 구식됐어요. 더 이상 질문을 못했어요. 더 하다가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랬던 그 아이가 다낭을 갔다 오고 그 다음 달에 어떤 남자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상 가죠? 야, 다낭 데려갔던 너희 오빠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여긴 연하예요. 제가 정말 놀래서 너 지난달에 오빠랑 다낭 안 갔니? 헤어졌어요. 여행을 가봤더니 인성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참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그래도 구식이니까 약간 이러면서 그래, 이번에 이쁜 연하네? 그랬더니 그럼요. 한 학기 동안 걔는 3번의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학기가 끝나는 날, 기말고사 날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오늘 헤어졌는데요. 저 시험 안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자주 헤어지잖아. 이리 와서 시험 봐. 너 자주 헤어지잖아. 너 상처 안 받잖아. 그때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헤어질 때마다 상처를 받아요. 거짓말 하지 마. 근데 그 아이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1달에 한 번씩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랑을 해봤더니 진정한 사랑을 이제 깨달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넌 데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데이트는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잠은 자고 난 뒤가 데이트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나보다 난이도가 높구나라고 얘기를 했던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귀여워하는 아이인데 걔와 저는 대화가 굉장히 달라요. 자, 또 다른 제 제자가 있어요. 걔는 지금 나이가 25살이에요. 아직도 이러고 앉아서 꿈꾸는 사랑을 생각해요. 어딘가 있을 자기의 왕자를 생각해요. 걔는 제가 봐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해요. 진짜 100마리를 타고 남자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이마에 뽀뽀를 해주면서 사랑해라고 고백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를 해도 걔는 자기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사랑해, 내 손을 잡아라는 남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걔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고 걔는 남자하고 손잡으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걔에게 데이트가 뭐냐고 물었더니 걔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같이 커피만 마셔도 데이트라고. 보통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데이트가 뭐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3-4번 이상 그래도 만나는 게 데이트가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3-4번 만나도요.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집에 가고 우리 사귀는 거니라고 물으면 무슨 그런 이상한 말을 하니라고 하는 사이도 있어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그거죠. 오빠는 참 좋은 오빠 같아. 어쩌라고, 그죠?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어디 가고 시큰 가고 오빠는 참 내게 좋은 오빠야. 어쩌라고. 그럼 그것도 데이트일까요? 여러분 데이트 폭력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데이트에 대한 규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은 가중처벌하겠다는 거죠. 일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중에 발생한 폭력은 3년 이하 또는 4년 이하 이렇게 형을 높이자는 거예요. 가정폭력처럼 데이트 중에 발생을 했으니까 신뢰관계 속에 발생을 했으니까 형을 높여서 가중처벌하자. 가정폭력처럼 격리시키자. 가정폭력처럼 두 사람이 못 만나게 하자 이런 건데 여러분 데이트 중인 사람은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 있는 게 자의적으로 가능해요. 법적 관계가 아니에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지속성, 영속성, 또 반복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데이트는 내 의지로 충분히 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헤어지려고 하지만 따라다니는 경우. 그렇다면 그건 다시 스토킹으로 연결이 돼요. 독일도 미국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경범죄 처벌법에서 8만 원이었던가? 8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과태료를 내면은 다시 또 따라다녀도 돼요. 근데 그것도요, 3번 이상 노를 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널 따라왔어. NO! 내가 널 따라왔어. NO! 내가 널 따라왔어. NO! 3번을 NO 할 때, 그때 8만 원이에요. 여러분, 3번도 NO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한 번 오면서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아직 2번 남았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가서 찍어. 야, 가서 찍어. 쟤가 너 좋아하는데 튕기는 거야. 잘못된 교육관이죠. 여러분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요? 사랑은 10번 찍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딱 한 번 보고 종소리가 들리듯이 어느 날 사랑이 오는 경우도 있고 10년을 넘게 지속적인 관계에서 신뢰가 쌓여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는 친구같이 지내던 그녀가 어느 날 나한테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이마에 피를 닦아주고 땀을 닦아주고 또는 가끔은 어려울 때 도닥 끓여줄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은 소리 없이 그때그때 다르게 와요.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로 그걸 사태를 현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수업 교육 과정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찍으라라고 이렇게 오도해서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절대 아니에요. 10번이 아니라 1000번 찍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와서 좋아한다고 하면 꽃 들고 오면 다 좋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데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왜 데이트 폭력을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그러면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계속해서 포퓰리즘식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데이트 중에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죄를 만들어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학교 수업 중에 사고가 나면 대학교 수업 중에 법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황마다 다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입법자는 정신없이 찍어내듯이 만들어야 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검찰도 경찰도 그 많은 법의 폭주 속에서 적용할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돌아갈게요. 데이트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시험 문제 낼게요.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그 의견 반영해서 데이트 폭력죄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이트란 무엇인가를 저한테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우리 카톡방에 하세요. 그런데 그걸 규정해서 진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하세요. 아마 규정이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데이트는 어떤 아이가 얘기하는 데이트는. 그럼 자, 두 번째. 데이트 중인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헤어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헤어질 수가 없어요. 쫓아와요. 신고하면 돼요. 현행법으로. 그럼 데이트 중에 맞았어요. 폭행죄로 신고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신고 안 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사랑했던 사이니까. 또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한 번만 고소 취하해줘라고 하니까 들어줘서. 자의적으로 충분히 지금 현행 법에 의해서도 데이트 중에 폭력은 일반 폭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요. 데이트 중에 폭력을 했으니까 가중처벌해서 좀 더 혼내자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니까요. 데이트라는 것이 규정이 힘들어서. 그럼 좋아요. 이렇게 한다고 싶자. 법을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3번 이상 만난 관계가 지속될 때는 데이트라고 한다. 그럼 자, 이 사람은 3번 정도 그냥 만났어요. 아직 사귀자고 얘기도 안 했어요. 폭행은 나쁘지만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 폭행죄가 아니고 데이트 폭행죄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겠죠. 저 아직 얘랑 데이트하는 중 아닌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법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만들어 드릴까요? 어른이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가져도 어른이 처벌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성년자가 합의된 성관계를 가지면 누굴 처벌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법의 공백이 딱 나오죠. 그 미성년자 2명 다 너희는 12살이구나. 너희는 합의한 관계를 가졌구나. 둘 다 어린아이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하나는 미성년자, 하나는 미성년자에서 그러니까 하루가 더 지났어요. 그럼 얘만 처벌? 여러분, 법이 모든 걸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법률 만능주의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당연히 괘씸해요. 데이트 중에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네가 나를 때려. 분노하죠. 그걸 법으로, 특히 헤어질 때 헤어질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너를 놔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미묘한 감정 하나하나를 다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스토킹 범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주장했고 스토킹 범죄는 따로 분명히 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 법이 그걸 무시하고 스토킹 범죄 법안이 7번, 8번 발의가 됐음에도 무시하고 경범죄 처벌법에 넣은 거예요. 야, 따라다니는 게 뭐가 죄야. 그건 구애야.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경범죄 처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라게 생각하는 거죠. 야, 네 보고 누가 사랑한다는데 꽃을 주는데 너 왜 화나? 너는 네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아침마다 꽃 들고 오면 좋겠니? 꽃이 무기예요. 여러분, 꽃을 준다고 다 좋지 않아요. 넌 선물을 매일같이 한 남자가 넌 그 남자가 싫은데 선물 주면 좋겠니? 사랑하는 사람이 주면 강냉이를 줘도 기분이 좋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면 금은 보석을 줘도 싫은 거예요. 스토킹이란 건 진짜 지속적인 괴롭힘은 나쁜 범죄예요. 독일도, 미국도, 프랑스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을 해요. 싫다는데 왜? 사생팬이라고 하죠. 싫다는데 왜? 어떤 사생팬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했죠. 그 남자 집 앞에 계속해서 팬티를 넣어놨죠. 자기 팬티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내 팬티를 보라고. 현행법으로는 쓰레기 투기죄밖에 안 돼요. 그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그 여자 팬티가 집에 와 있어요. 끔찍하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스토킹 범죄죠. 스토킹 범죄를 만들면은 데이트 폭력도 어떻게 보면 처리가 된다는 거죠. 헤어질 때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은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그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이 올라가도 눈을 닫고 다른 나라에도 입법 내가 있어도 눈을 닫고 그거 구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범죄 처벌법 속에 집어넣고 그것도 8만 원이에요. 8만 원. 3번을 거절해도 계속 따라다닐 경우에는 8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해도 돼요. 그러다가 살인까지 이어졌죠. 그러다가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경찰서에 가서 저 남자가 저를 따라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무시했는데 그 여자는 결국 죽었죠. 그건 데이트 중에 폭력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따라간 거라니까요. 그게 더 중요한 범죄예요. 그 범죄를 입법화하게 되면
데이트 중에 헤어질 때 지속적인 괴롭힘까지 다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목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데이트 중에 때렸다, 폭행했다 하니까 갑자기 데이트 폭력죄를 만듭시다, 데이트 폭력죄를 만듭시다라고 뭔가 그럴싸하게 이름을 대는 거죠. 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니까. 데이트 중에 때리면 폭행죄, 데이트 중에 세게 때리면 상해죄, 그리고 데이트 중인 건 분리 가능. 신고하면 돼요. 접근 금지.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러죠. 가중처벌 좀 할 수 있게요. 여러분 어차피 양형에 의해서 이리저리 감경 다 돼요. 있는 법이라도 처리 잘 하면 돼요. 있는 법이라도. 개가 사람을 물어도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포퓰리즘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사를 보면 이러죠. 데이트 폭력죄 좋은 것 같아. 데이트 중에 때리면 가중처벌하면 좋은 것 같아.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게요. 가정폭력, 학교폭력과는 이건 질이 다른 폭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러죠. 그래도요 선생님 데이트 중에 사람을 때리면 그건 좀 나쁘지 않아요? 나빠요. 그러면 데이트 중에 때린 게 나쁘면요. 우리 소방관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그쵸? 경찰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운전수 때리면 더 가중처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각 직종별로 가중처벌하는 법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승무원, 운전자, 그리고 응급실의 의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남는 국민은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도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법의 특수성을 자꾸 만들다 보면 특수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유치원 선생도 맞으면 안 되고 뭐도 맞으면 안 되고 되게 다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운전자를 폭행하면 안 된다는 거 찬성해요. 저는 응급실 의사도 때리면 안 된다고 찬성해요. 소방관도 찬성해요. 진짜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승무원도 찬성해요. 그러면 학교 교사도 때리면 안 돼요. 찬성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모두가 특별해져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하다는 건 모두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서워져요. 야, 넌 직업이 뭔데? 그럼 가정주부는 맞아도 돼요? 모두가 특별해진다는 건 모두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데이트 중에 폭력을 특별하게 가중처벌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것도 또 특별하게 가중처벌해야 돼요. 우리가 법을 자꾸 가중처벌하려고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법률 만능주의에 빠진 거죠. 너무 법이 많아진다는 건 적용을 하기 힘들어진다는 결과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죄 만들어야 할까요? 이게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이거 어려워요. 저는 여유 있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토론 붙어도 돼요. 이거 못 만들어요. 정말 못 만들어요. 왜? 데이트의 규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손 들고 얘기해봐요. 자, 난 데이트 규정할 수 있다. 선생님 설득해줘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데이트, 나는 규정할 수 있어. 선생님, 이게 데이트예요. 얘기해보세요. 아니, 자신 있게 해요. 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제일 좋아. 얘기해봐요. 데이트란? 데이트란? 그러면 이제 데이트 폭력죄가 생기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우리는 법률로 규정하겠다. 데이트란 3번 이상 만나서 뽀뽀는 반드시 해야 되고 서로 사귀기로 서약서를 쓴 뒤에 데이트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데이트 폭력죄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타당할까요? 뽀뽀 안 해도 사랑할 수 있고 뽀뽀해도 사랑 안 할 수 있고 서약서를 써도 데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서약서가 없어도 사귀는 수가 있죠. 사람의 감정을 법률로 만들려고 할 때 법은 가장 피곤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할 때 자, 법 만들어. 야, 법으로 해.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세상의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법으로 자꾸 규제하려고 할 때 버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감정 안쪽에 있는 그 모든 감정 하나하나를 법이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혼인이라는 법적 제도에 의해서 맺어져 있는데 왜 이혼을 하게 될까요? 한번 결혼하면 영원해야지. 자, 여러분 제가 데이트 폭력 부분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데이트 중에 폭행이 일어났을 경우에 가중처벌을 하자는 건데요. 첫 번째, 데이트라는 이름을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법의 체계는 항상 의의, 즉 규정이 있어야지 그 법을 실행할 수 있는데 데이트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 폭력의 골자는 결국 헤어질 때 또는 만나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던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더 책임감 있게 처벌하자는 건데 사실은 그 규정도 어렵지만 일반 폭행죄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일반 폭행죄를 잘 적용시키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헤어질 때 만약에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라다닐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일반 스토킹과 데이트 중의 스토킹을 구분하지 않고 따라다님, 즉 데이트 중에 따라다녔다거나 헤어질 때 따라다녔거나 구분 없이 거절할 때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어떤 경우라도 상대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놓으라고 했을 때 너 정말 나랑 헤어지길 원하니? 응. 진짜? 응. 진짜? 응. 3번이 계속 된다면 그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바른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정폭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모두 교육이 안 된 게 있어요.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너 나랑 헤어지길 원하니? 아니, 사실은 화가 나서 그래. 나 사실 네가 좋은데 화가 나서 지금 그런 거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싫을 때는 No! 즉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든 걸 근절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글 쓸 때는 정말로 욕을 하다가 앞에서는 아닌 척 또는 내 사실 속마음은 말이야 이래 하면서 겉으로는 아니야 네가 싫어. 앞과 뒤가 다른 이야기는 결국은 스토킹이라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내가 원인일 때도 있어요. 모호한 나의 태도. 그래서 노는 정확하게 노, 예스는 정확하게 예스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토킹이 따라다니는 게 범죄라는 것을 꼭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도 교육을 해야 돼요. 사람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로 아무리 미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헤어지려고 할 때 강력하게 잡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본인은 사랑을 잡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헤어짐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몸부림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근데 그걸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폭력죄라는 것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서 입법화가 안 돼 있는 게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살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문제인 거죠. 폭력은 어떤 경우라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행죄가 제대로 처벌돼야 하는 거고요. 가볍게 툭 쳤는데 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폭력을 묵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태극기 집회에 진짜 촬영차 나갔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태극기의 깃대로 태극기로 저를 이렇게 내려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 자리 간 게 잘못이라고.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자리에 갔더라도 폭행은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되는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호하면서 간 사람을 탓하는 거, 피해자를 탓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수준이고 문화인 거예요. 어떤 경우도 폭력은 안 됩니다. 데이트 중이라고 해도요. 가정이라고 해도요. 학교라고 해도요. 말도 폭력입니다. 욕을 해도 안 됩니다. 왜? 누구나 인권은 있고 누구나 귀하니까요.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이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소중하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한테 했던 그 단호함과 그 강인함이 너무 싫었었어요. 저는 그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도 남자도 사람은 누구나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수업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가정폭력, 어떤 폭력도 폭력은 모두가 엄하게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습관이 되니까요. 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혼났다라고 하는 그거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네가 맞을 짓을 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고 특히 어떤 무기라도 손이라도 폭력에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요. 여러분 제가 수업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난폭한 기질이 또는 폭력 기질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과연 이 정부가 과거를 향해 가는 정부인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서 가는 정부인지 다시 한번 되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밝혀졌던 중요한 사항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GM 작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농업 분야의 연구자들은 GM 작물의 개발이나 그 기술의 연구는 기존의 육종 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농업 현장의 미래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고 작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미래 농산업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첨단 실용화 농업 기술이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2011년도부터 농업 분야의 최고의 국가 R&D 연구기관입니다. 농촌진흥청. 수천 명의 연구원들이 있고 연간 9천억 이상의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수천 개의 농업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 GM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책과제 일환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간 5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되었었고 100여 건 이상의 관련 특허 기술도 만들었고 상용화 전 단계인 81종의 육종 소재를 개발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책 연구 과제로 선정되고 연구에 매진한 이 분야에 있는 우리 GM 작물 개발 사업단이 이달 올해로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반 GMO 전북 도민 행동이라는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9월 1일 날 이 단체가 포함된
여러 시민 단체들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협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삑삑거리죠? 농촌진흥청은 GM 작물의 생산을 추진하지 않는다. 두 번째, 2017년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해체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무 생명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가칭 농생명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생명위원회 옆에 자료 보이시죠? 보시면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시민사회측과 농촌진흥청이 각 10명씩을 추천해서 20인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은 GM 연구를 포함해 가지고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농생명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반 GMO 전북 도민 행동 무슨 단체입니까? 제가 그 분야에 계시는 관련되신 그 대표님 성향을 보니까 이분들은 농업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편향된 시각을 가진 시민단체의 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단체들 한번 볼까요? 민주노총 전북본부, 민중정치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 지부, 전북녹색당,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GMO 연구에 관련해서 무슨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기관이 국책 연구의 범위나 기능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그동안 연구에 부족하지만은 국무조정 차장을 상대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지에 대해서 따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저출생 문제 이거 정말 심각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금년에 출생자 수가 36만 명이 안 될 것이다. 한 35만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프랑스, 영국 경우 영국, 프랑스 인구가 6,500만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5,100만. 이 인구가 비슷한 영국, 프랑스 경우 80만입니다. 80만의 출생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금년에 35만 전후. 일본은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 출생아 수가. 일본에 100만 명이 위협을 받자 일본에서는 2년 전에 장관직을 신설했습니다. 인구 장관직을. 지난주에 마쓰야마 일본 인구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 다시는 출생아 수 이거 회복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을 보면 말이죠. 이번에 정말 제가 이제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인구 정책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과를 하나 만들었고 이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한 220여개 됩니다. 220여개가 되는데 108개 지자체는 출산 장려금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이 10만 원인 지자체, 20만 원인 지자체, 30만 원인 지자체가 이 수십 개 되고요. 또 일부 극단적으로 출산 장려금이 1,000만 원, 2천만 원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거 국가적으로도 이거 그냥 놔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예를 놨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2천만 원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10만 원 주고 이걸 국가가 조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서 그럽니다. 지금 일반 사건은 올스톱이다. 검찰의 모든 수사력이 적폐청산에 들어가 있다. 다른 사건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해야 될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인데요.
일자리 문제에서 간단하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원자력과 LNG 그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은 96%가 국산화입니다. 국산화율이 96%입니다. 원전의 연료비는 5.7원에 불과해요. 원자력 1kW당 비용이 50원이냐 60원이냐 해도 연료비는 5.7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국산이니까 이래서 원전 이 발전에 10조가 든다. 96%는 한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LNG 발전에 10조가 든다. 똑같은 이제 발전하려면 세배가 들죠. 30조가 든다. 그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 그 즉각적인 일자리 30만 자리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은 충분히 이제 고려할 그런 그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일자리 하는데 일자리 창출로 나가야 될 그 미래 먹거리 분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조종사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배출을 하지 못해서 외국에 가서 배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서울 여기서 그 운전면허 딸 수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서 연습장이 없어서 정말 제주도 일본까지 가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종사 면허 따기 위해서 외국 가면 2억 듭니다. 2억. 지금 뭐 중국, 미국, 뉴질랜드 외국 가서 면허를 따고 있고요. 그리고 MRO 이 정비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정비 분야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 저가 항공사들이 전부 외국 가서 정비를 받아요. 1년에 8천억 듭니다. 대형 항공사도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정비를 받고 있어요. 이 MRO 정비 분야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어장이에요. 그리고 MRO는 바로 항공기 제조 기술과 연결이 됩니다. 항공 부품을 분해해서 수리하고 조립한 이게 바로 항공기 제조 기술과 직결되거든요. 이런 황금 분야를 놔두고 지금 또 이 정말 그 국가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 이 저출산 문제 이거 손 놓고 정말 과거에만 매달려 있어야 될 건지 정말 정부의 이런 그 저출산 문제 해결 또 미래 일거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이쪽에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 정부의 첫 국감이 이제 후반기를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7대 신적폐 중에 하나인 내로남불식 인사 참사는 지금 덮어두기식 감싸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딸이 각각 서울대 이화여고에 특혜 입학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부인 특혜 채용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를 책임있게 조사해야 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속적인 감사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끝까지 파헤쳐서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를 풀어드려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제 신고리 오륙호기 공사 재개 후속대 체결로 신규 원전 6기 전면 백지와 울성 1호기 조기 폐쇄, 향후 노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더욱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국민 여론을 철저히 오도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는 원전 운행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을 대통령께서 조기 폐쇄하고자 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계속 따져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신고리 오륙호기를
세울 것인가,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이거 하려고 100일 소에서 된 거 아닙니까? 그 총리훈령에 분명히 되어 있고 공론화위원회의 명칭도 신고리 어류고기 공론화위원회입니다. 한데 전혀 이 공론 수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난데없이 제가 표현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했는데 4차례의 조사를 했는데 1차 조사에서 의혹게도 그분들이 봤을 때 의혹게도 공사 재개가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해서 끼어넣기식 문항을 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요. 또 하나는 퀘션 별도의 하나 퀘션이 뭐냐면 원전 탈원전 유지 이 부분을 하나 넣는 탈원전 유지 이 부분은 13.7%입니다. 그러면 거의 87%는 이 원전을 유지하자고 하는 게 압도적인 민심이죠. 그래 이 부분은 빼고 53.2% 그러니까 원전 적극 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현 우리 이 원전 정책 지지한다는 이 부분과 중단하는 쪽하고 이 여론만 해서 그 차이가 9% 정도 났습니다만 이 부분만 넣고 13.7% 탈원전 유지 이거는 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국민들에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저는 공론화위원회 월권이고 또 국민 무시고 국회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졌습니다만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공론화 김지영 위원장 매우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위원장의 국감 정인을 그토록 요구했지만은 여당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국감 종합국감 할 때 국무조정실 1차장 노영욱 차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합의했습니다만은 돈줄을 재우기 시작하면 어렵게 된 영세민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느냐? 생계대책비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게 되면은 전체적인 가계부채 1,400억은 내려앉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맞춤형 대책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있는 한강의 기적을 낳은 우리의 경제정책을 독일 히틀러와 나치즘과 같은 체제로 말하는 편향되고 편협된 그런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야의 그 장관을 임명을 할 때는 그 분야에 조예가 있고 가장 잘하는 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명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하에 그런 일련된 인사의 사람들 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편향된 이념, 그리고 편향된 역사관. 이번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말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문가나 기업인 출신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념과 편향된 역사관에 또 가두어지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들 그런 논쟁할 시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그 점령군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KBO 총재가 집권 여당의 한 의원의 사퇴하라는 질책을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도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무역협회 회장이 정권 모처로부터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박문진 김원배 이사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KBS의 김경진 이사 사퇴했습니다.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노조원들이 회사를 찾아가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위협을 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협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한다는 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인지 이 정부는 정말 스스로의 도덕적 거울에 자신들의 얼굴을 좀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대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석사기 논문에 대해서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난 20일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연구 부정행위로 판명이 난다면 사퇴하겠다고 장관이 이미 밝힌 것처럼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서 책임질 때가 오면 입장을 바꾸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서울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연구 윤리를 관장하는 교육부 장관의 학위 논문 표절을 판명하는 문제인 만큼 김 장관의 박사 논문에 대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냥 덮었던 그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도록 이번 박사 논문과 달리 석사 논문은 철저히 조사하고 또 조속히 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피조사인 김 장관은 어떠한 위협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 우리 당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논문 도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래서 가짜 인생을 살아온 김상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신적폐 인사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홍종학 중소벤처부 돌고 돌아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캠프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보직은 모두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고 또 청와대 내에 정책 실적도 진보 학자 그리고 좌파성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내각이 결국은 19개 국무위원 중에서 딱 한 사람 제외하고 모두 시민단체와 운동권 출신, 노조 출신, 캠프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각은 3분의 1 정도는 정통적으로 그 분야에 경력을 쌓아온 분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양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고 어느 발표문이나 어느 조치 내용에도 시장이란 단어는 사라지고 노동이 전면으로 앞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또 12사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6.19, 8.2에 이은 12사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은 DTI를 새롭게 더 옥죄는 내용과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나타내는 DSR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이용해서 차익을 내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기본 입장과도 맞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요 쪽 한쪽만을 억제를 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을 막으면 지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급이 빠진 부동산 대책은 반쪽에 불과합니다. 가계 대책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어렵게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60%는 건설 투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설 분야에서 증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19, 8.2, 12.4 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어 가는데 거기다가 내년도 예산은 SOC 예산은 20%를 줄여놓은 가운데 성장률을 금년도 2.8에서 3.0으로 0.2% 높게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부동산 건설 쪽에서 0.4% 정도의 성장에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연구원 또 학자분들 견해가 있습니다. 공급이 함께 드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수요 쪽에 은행 쪽에